어머니, 눈 뜨지 마세요. 깜짝 선물이에요. 칠순 생일상 앞에서 며느리 강미선이 두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친척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봤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용돈인가 싶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청송원 요양원 입소 안내문. 입소일 3일 후.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웃었습니다. 차갑게 18억. 새벽 5시 도시락. 손녀 등하원. 며느리 사업 모임 날마다 혼자 지킨 그 집. 그 모든 것의 대가가 요양원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그 아파트 계약서 맨 마지막 줄에 12년 전 제가 심어둔 조항 하나를 한 달 뒤 18억짜리 아파트 현관 앞에서 이삿짐 카트를 붙들고 통곡한 건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새 자물쇠를 꺼내 그 문을 잠갔습니다. 칠순날 요양원을 선물 받은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초호화 길바닥을 돌려준 뼛속까지 시원한 역전사이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은 칠순 생일상에서 요양원 입소 서류를 선물 받은 70살 어머니가 12년 전 심어둔 계약서 조항 하나로 며느리에게 초호화 길바닥을 돌려준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적 있으신가요? 오늘 박순자 어머니의 이야기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머니, 눈 뜨지 마세요. 아직이에요. 강미선의 목소리가 유독 높고 밝았습니다. 양눈을 감은 채 의자에 앉아 있으니 향수 냄새가 먼저 코에 닿았어요. 강미선 특유의 꽃인지 과일인지 모를 달큰한 향이었죠. 저는 올해 잃은 박순자입니다. 30년간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국자를 휘두르다 퇴직하고 지금은 아들 집 아이들 봐주는 게 일인 여자예요. 오늘은 제 칠순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강미선이 유난을 떨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된다며 제 손에서 행주를 가져갔고 옷도 직접 골라줬습니다. 연한 분홍빛 한복이었어요. 제가 즐겨 입는 수수한 색이 아니라 강미선이 고른 화사한 색이었죠. 저는 군말 없이 입었습니다. 12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마포구 한정식집이었습니다. 기사님이 문을 열어주는 순간 입구에서 태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슈트를 차려입고 서 있는 아들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저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일이 없는 아이였거든요. 엄마 왔어? 들어가자. 짧게 말하고 앞서 걷는 태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따라 들어갔어요. 자, 이제 뜨세요. 눈을 떴습니다. 가장 먼저 빨간 현수막이 들어왔어요. 어머님 칠순을 축하드립니다. 한정식집 별실 가득 국화 화환이 들어차 있었고 친척 열댓 명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70개의 초가 꽂힌 케이크가 식탁 한복판에 놓여 있었죠. 박수가 채 가라앉기도 전이었어요. 강미선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친척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오늘 얼마나 감동받으실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지. 그러더니 품 안에서 흰 봉투를 꺼내 두 손으로 공손하게 내밀었어요. 용돈인가 싶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옆에 앉은 태호가 엄마 어서 열어봐라고 했고 저는 봉투 입구에 손가락을 걸었죠. 청송원 요양원 입소 안내문. 입소 예정일 2024년 11월 16일. 한 번 읽고 다시 읽었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짜리 최고급이에요. 제가 직접 가서 시설 확인하고 원장님도 만나봤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지 몰라요. 강미선의 목소리가 저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해졌습니다. 친척 중 누군가가 어머 효부네라고 했고
또 누군가가 요즘 그런 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라고 맞장구를 쳤어요. 테이블 너머 촛불 70개가 노란 불빛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호가 시선을 피했어요. 잔에 든 음료를 들여다보듯 고개를 숙이더니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죠. 12년 전 제 손에서 등기권리증을 받아들던 날 그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꼭 갚을게라고 했었습니다. 그 말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끝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어머님도 이제 푹 쉬셔야죠. 저희가 챙겨드리고 싶어도 워낙 바쁘다 보니까 전문적인 분들한테 맡기는 게 훨씬 낫잖아요. 강미선이 다시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힘을 주어서요. 친척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 순간 이 자리가 어떻게 설계된 건지 알았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제가 거절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도록, 고맙다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자리였죠. 감사해요. 저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강미선의 얼굴이 활짝 펴졌어요. 케이크 촛불 70개가 한꺼번에 꺼지는 동안 박수 소리가 별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어요. 촛불이 다 꺼진 뒤에도 한참을 눈을 뜨지 않았죠. 음식이 나오고 자리가 무르익었습니다. 친척들이 제 나이 또래 이야기를 주고받고 누군가의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오갔어요. 강미선은 쉬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요양원 입소 안내문에 찍힌 날짜를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어요. 사흘 뒤였습니다. 사흘 뒤면 저는 이 집에서 나가야 했죠. 식사가 끝날 무렵 태호의 고종 사촌 형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숙모, 좋은 데 가시는 거잖아요. 요즘 요양원이 호텔보다 낫다더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요. 자리가 파할 무렵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별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는 주방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냄새와 된장 냄새가 뒤섞여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냉수기 앞에서 종이컵 가득 물을 받아 단숨에 비웠습니다. 한 잔을 더 받아 천천히 마셨어요. 손이 조금 떨렸죠. 할머니. 돌아보니 하은이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따라 나왔는지 복도 끝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2, 대학교 3학년. 강미선이 재혼에 들어오던 날부터 제 손에서 자란 아이였죠. 그날 10살짜리 하은이가 처음 제 앞에 섰을 때 저는 이 아이를 제 핏줄처럼 키우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마음은 12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잠시 하은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태호를 꼭 닮은 눈매에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오늘 별실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저는 그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럼 괜찮지. 웃어 보였습니다. 하은은 더 묻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를 그냥 두고 싶지 않은 것처럼 서 있었죠. 저는 하은의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 먼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불도 켜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장 앞에 섰어요. 맨 아래 칸을 열고 가장 안쪽에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에 갈색 봉투가 닿았어요. 식탁으로 가져와 불을 켜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12년 전 법무사 오진석이 계약서를 건네며 귓속말로 했던 그 말이 귓속에서 또렷하게 살아났어요. 이 조항이 어머니를 지켜줄 겁니다. 그때는 설마 했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 설마 칠순날에. 그 설마가 오늘 흰 봉투가 되어 제 손 위에 올려졌어요. 봉투를 열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조항 옆에 오진석이 볼펜으로
직접 써둔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12년이 지나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서랍장으로 되돌리지 않았어요. 사흘 뒤 요양원 짐을 싸야 했지만 그 봉투만큼은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 직접 집어넣었습니다. 강미선은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12년 전 그 계약서 마지막 줄에 심어둔 조항이 무엇인지를 12년 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2년 4월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꼭 2회째 되던 봄이었습니다. 태호가 강미선을 데려와 결혼 허락을 구하던 날, 저는 마포구 아파트 등기권리증을 꺼냈어요. 30년 급식 조리사, 퇴직금 1억 8천에 남편 사망보험금 2억을 합쳐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태호 손에 그것을 올려주면서 저는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살았으면 하고. 태호는 그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꼭 갚을게. 진짜로. 저는 손을 저었어요. 갚으라고 준 게 아니었으니까요. 법무사 오진석 사무소에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던 날, 오진석이 마지막 조항 하나를 넣겠다고 했습니다. 증여자 박순자의 무상거주권이 침해되거나 강제 퇴거가 이루어질 경우 증여계약을 즉시 취소하고 부동산을 원상복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조항 옆에 서명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이 생기겠나? 설마 내 아들이.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결혼 첫 해 강미선은 제법 살뜰했습니다. 주말마다 안부 전화를 했고 명절에는 직접 빚은 만두를 가져왔어요. 제가 무릎이 아프다는 걸 기억하고 일부러 낮은 신발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태호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고 저는 이 결혼이 잘 됐다 싶었어요. 강미선이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한 건 결혼 3년째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은이 봐주시는 거 많이 번거로우시죠? 번거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하은이는 이미 제 손주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제 하루가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태호 도시락을 쌌어요. 아침 7시에 하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오전에 장을 보고 오후에 하은이를 데려오고 저녁을 차렸어요. 강미선 사업 모임이 있는 날은 밤 10시가 넘어도 집을 지켰습니다. 한 달이 그렇게 갔고 1년이 그렇게 갔죠. 수고비는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어느 날 오후 우편함을 열었다가 은행 고지서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가 살짝 뜯겨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안을 들여다봤죠. 대출 원금 5억, 월 이자 납부 명세서였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이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을 담보로 5억을 빌리면서 저한테는 한마디도 없었던 거였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무언가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스치고 지나갔어요. 태호에게 물었습니다. 태호는 잠깐 말을 멈추더니 말했어요. 사업 자금 좀 쓴 거야. 이자는 우리가 낼 테니까 엄마는 몰라도 돼.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갈색 봉투를 서랍에서 꺼냈다가 다시 넣었어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미선의 친정 식구들이 집에 놀러 온 날이었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전을 부쳤어요. 기름이 튀는 소리와 달큰한 기름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우는 동안 거실에서 강미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집에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덕분에 제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뒤집개를 쥔 손이 멈췄어요. 귀가 멍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와주시는 분. 저는 전을 다 붙이고 쟁반에 담아 거실로 가져갔어요. 강미선 친정 어머니가 어머, 전이 잘 익었네요. 손이 크시다라고 했고
저는 별것 아니에요라고 웃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그로부터 한 달 뒤 강미선이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요즘 시동생리가 좀 어렵다고 하던데요. 우리가 매달 50만 원씩 보태주면 어떨까요? 글쎄, 그건 태호한테 물어봐야지. 강미선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흔쾌히 해주시면 태호도 당연히 좋아하죠. 가족인데 이 정도도 못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가족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던 사람이 쓰기엔 너무 편한 단어였어요. 저는 한 달만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두 달이 됐고 두 달이 1년이 됐어요. 태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제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자 태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면 안 돼? 미선이도 나름대로 하는 거잖아. 나름대로. 저는 그 단어를 오래 씹었어요. 5억짜리 대출을 제 집 담보로 쓰면서 수고비 한 푼 챙겨주지 않는 것이 태호 눈에는 나름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강미선이 부동산을 통해 아파트 시세를 알아본다는 것을 우연히 눈치챘어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으로 찾아온 날 저는 마침 장을 보고 돌아오다 현관 앞에서 그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강미선이 황급히 문을 막아섰어요. 어머님, 요즘 주변 시세가 어떤지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 제 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오진석의 연락처를 낡은 수첩 맨 앞장에 다시 적었어요. 칠순 석 달 전 가을이었습니다. 독한 감기로 사흘을 누워 있었어요. 몸을 일으키기도 힘든 날이었죠. 안방 문 너머로 거실에서 강미선과 태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혼자 못하시는 것 같아. 요즘 보면 자꾸 깜빡하시고 슬슬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태호는 아무 대꾸가 없었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잠시 후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 이불을 끌어올렸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남편 사진이 있는 쪽을 봤어요. 목구멍 깊은 곳이 뜨겁게 막혀왔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몸을 추스르고 주방에 나갔을 때 강미선이 냉장고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식사를 잘 못하시는 것 같던데 너무 억지로 드시지 않아도 돼요. 입맛이 없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걱정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눈은 냉장고 안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먹는지 확인하는 눈이었죠. 5억짜리 대출 이자를 제 집 담보로 내면서 수고비 한 푼 챙겨주지 않던 사람이 이제 제 입맛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칠순 생일상에서 봉투를 받아든 그 순간 저는 12년치 무게가 한꺼번에 손 위에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새벽 5시 도시락, 하은이 등하원, 주방에서 혼자 부치던 전, 그리고 매달 빠져나간 50만 원. 그 무게가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강미선은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그 집을 지킨 건 순종이 아니라 때를 기다린 것이었다는 사실을. 요양원 입소 이틀 전 밤이었습니다. 짐을 싸다 말고 저는 자꾸 같은 자리에서 멈췄어요. 서랍을 열었다 닫고 옷가지를 개었다 다시 펼쳤습니다. 손이 움직이는데 머리는 딴 데 가 있었죠. 혹시 태호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아들이니까. 제가 낳고 키운 아이니까. 사흘 전 생일상에서 눈을 피하던 그 얼굴이 못내 걸렸습니다. 저는 짐을 내려놓고 태호 방으로 갔어요. 태호는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양말 냄새와 퀴퀴한 공기가 뒤섞여 있었어요. 태호야. 응. 눈을 휴대전화에 둔 채였습니다. 엄마가 요양원 가는 거 정말 괜찮겠어? 태호가 잠시 손을 멈췄어요. 저는 그 잠깐의 멈춤에 기댔습니다. 이 아이가 뭔가 말을 꺼내줄 거라고, 미안하다고,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엄마, 거기 좋은 데잖아. 미선이가 얼마나 공들여 알아봤는데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였어요. 나도 힘들어.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 엄마는 알아? 태호가 이불을 끌어올리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고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숨을 한번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중간에서 힘들다는 말. 제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그것이었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베란다 너머로 마포구 불빛이 내려다 보였죠.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안방 서랍장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가방 안쪽 지퍼주머니, 갈색 봉투,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입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강미선이 일찍부터 움직였어요. 요양원에서 가져가도 되는 물건과 안 되는 물건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시며 그 모습을 봤어요. 강미선이 제 장롱을 열고 옷가지들을 꺼내 분류하는 손놀림이 퍽 능숙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 아닌 것처럼. 어머님, 이건 요양원에서 안 쓰시는 거니까 여기 두고 가세요. 나중에 필요하시면 갖다 드릴게요. 제 밍크 코트였어요. 시어머니에게 받은 거라 아끼던 것이었습니다. 그건 내가 챙길게. 강미선이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짐 가방이 현관 앞에 놓이자 태호가 차키를 들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셋이 나란히 섰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가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12년 전 이 엘리베이터를 처음 탔던 날을 생각했습니다. 태호가 제 짐을 들어주겠다며 손을 내밀던 날이었죠. 청송호는 마포에서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강미선이 조수석에 앉아 원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모든 준비 다 돼 있어요. 편히 모실게요. 차창 밖으로 한강이 스쳐 지나갔어요. 청송원 현관에 들어서자 은은한 라벤더 향이 코에 닿았습니다. 복도에 생화가 꽂혀 있었고 클래식 음악이 낮게 흘렀어요. 원장이 직접 나와 강미선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이 제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저는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새 건물 특유의 페인트 냄새가 라벤더 향 아래 희미하게 섞여들었습니다. 방으로 안내를 받았어요. 창이 넓고 침대가 깨끗했습니다. 강미선이 어때요? 좋죠? 라고 물었어요. 저는 좋네요 라고만 했습니다. 입소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강미선이 원장에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바깥 연락을 너무 많이 하시면 적응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휴대전화 관리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손에 쥔 볼펜을 내려다봤어요. 태호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작성이 끝나고 강미선과 태호가 돌아갈 채비를 했어요. 강미선이 제 어깨를 한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세요. 자주 올게요. 태호가 그 뒤에서 엄마 건강해라고 짧게 말했어요. 저는 방문 앞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것을 봤어요. 태호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창가에 섰어요. 바깥에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나무 몇 그루가 서 있었고 벤치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태호의 뒷모습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던 그 말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12년 전 등기권리증을 받아들며 눈물을 글썽이던 그 아이가 이제 어머니 입소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잠시 후 직원이 들어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휴대전화 저희가 보관해 드릴게요. 분실 방지 서비스예요. 저는 휴대전화를 건넸어요. 직원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 혼자였어요. 라벤더 향이 환기구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얹었어요. 태호의 목소리가 다시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엄마, 거기 좋은 데잖아. 미선이가 얼마나 공들여 알아봤는데.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어요. 공들여 알아봤다는 게 바로 이거였지. 내 집 담보로 5억 쓰고 12년 수고비 한 푼 없이 부려먹고 이제 요양원에 가두는 게 공들인 거야. 순자야, 충분히 참았어. 더 기다릴 것도 없어. 이제 내 차례야.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어요. 가방 안쪽 지퍼를 열었습니다. 손끝에 갈색 봉투가 닿았어요. 이튿날 오전 면회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하은이 왔습니다. 직원이 면회실로 안내했어요. 저는 하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말 대신 가방을 열었습니다. 갈색 봉투를 꺼내 하은의 손 위에 올려줬어요. 이거 할머니 거야. 아무한테도 보여주면 안 돼. 할머니 말고는 아무도. 하은이 봉투를 받아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묻고 싶은 눈이었지만 묻지 않았어요. 저는 하은의 손을 한번 꼭 쥐었습니다. 직원이 면회 종료를 알렸어요. 하은이 봉투를 품 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면회실 문이 닫히기 직전 하은이 돌아보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저는 그 고개 끄덕임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강미선은 아직 몰랐습니다. 12해 동안 제가 그 집을 지키며 기다린 것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입소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요양원 식당에서 죽을 받아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바깥에 작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나무 몇 그루가 서 있었고 벤치가 있었죠. 11월 아침 햇볕이 벤치 위에 얇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이틀 전 하은에게 건넨 갈색 봉투를 생각했습니다. 하은이 오진석을 찾아가려면 시간이 필요했어요. 서류를 확인하고 절차를 알아보려면 며칠은 걸릴 것이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강미선이 아파트를 처분하려 움직인다면 늦을 수 있었죠.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기 전에 매매 계약이 성사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었거든요.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를 먼저 해야 했어요. 강미선의 경계를 풀어야 했습니다. 저는 죽그릇을 내려놓고 직원에게 갔어요. 보관 중인 휴대전화를 잠깐 쓸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5분만 쓰고 돌려달라고 했죠. 저는 고맙다고 하고 창가로 돌아왔어요. 강미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강미선이 받았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에 살짝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선 씨, 며칠 생각해 봤는데 처음엔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 근데 생각해 보니 미선 씨가 맞아. 내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 전문적으로 돌봐주시는 분들한테 맡기는 게 낫지. 고마워.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정말이요? 서운하지 않으세요? 그럼. 여기 좋아. 밥도 잘 나오고 며느리가 최고다. 또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강미선의 목소리가 한 톤 풀렸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저도 마음이 편하네요.
잘 지내세요. 그리고 미선아, 집일은 미선 씨 편한 대로 해. 나는 이제 여기서 지낼 테니까. 전화기 너머로 강미선의 숨이 살짝 달라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집일을 편한 대로 하라는 말. 강미선이 그 말에서 원하는 것을 들었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 집이 이제 온전히 자기 것이 됐다는 신호로 들었겠죠. 물론 그렇게 될 수 없었지만. 네, 어머님. 건강하게 지내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줬어요. 식당으로 돌아와 죽그릇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엔 숟가락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면회 시간, 하은이 왔습니다. 면회실에 나란히 앉자마자 하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오진석 법무사님 찾아갔어요. 오늘 아침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하니? 계약서 보시더니 바로 기억하셨어요. 할머니 서명 하나하나 기억하신다고요. 조항이 명확하니까 가처분 신청 바로 할 수 있대요. 수임료는 다 해결되면 그때 주셔도 된다고 하셨어요.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자리를 잡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하은의 손 위에 손을 얹었어요. 서두르지 말고 조용히 해. 강미선이 눈치채면 안 돼. 알아요, 할머니. 하은이 잠깐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할머니, 엄마가 오늘 부동산에 전화하는 거 들었어요. 매물로 내놓는 것 같았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로 경계를 풀어줬으니 강미선이 바로 움직일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서둘러야 했어요. 오진석 선생님한테 오늘 안으로 가처분 신청 넣어달라고 해. 하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회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어요. 창밖으로 정원 벤치가 보였습니다. 11월 오후 햇볕이 기울어지면서 벤치 위 그림자가 길어져 있었죠. 저는 그 그림자를 한참 바라봤어요. 방금 전 전화에서 숨이 달라지던 강미선의 소리가 귓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집일 편한 대로 하라는 말에 그렇게 반응했지. 12년 동안 그 집 갖고 싶었던 거잖아. 내 퇴직금이고 남편 보험금인데 그걸 편한 대로 하겠다는 거야. 눈을 감았어요. 알아. 줄 수 없다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잡을 수 없는 걸 던져준 거지. 그날 저녁 강미선이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난 직후였어요. 원장이 직접 안내해서 강미선이 방으로 들어왔죠.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도 눈가에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웃으며 맞았어요. 어머, 며느라 왔어. 반갑다. 강미선이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고 계세요? 그럼. 오늘 죽도 맛있고 직원분들도 다 친절해. 너가 좋은데 골라줬어. 강미선의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아까 전화해서 확인한 것을 눈으로 다시 확인하러 온 것이었겠죠. 시어머니가 정말로 순응했는지 뒤에서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건 아닌지. 어머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파트 관련해서 법원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아, 그래?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가처분이라는 게 걸렸는데 어머님은 혹시 아세요? 가처분이? 그게 뭐야? 어머니는 그런 거 잘 몰라. 강미선이 잠시 저를 들여다봤어요.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갸웃한 채로 있었죠. 강미선의 어깨에서 남은 긴장마저 풀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아, 네. 법원 절차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어머님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 너가 알아서 해. 나는 여기서 편히 지낼 테니까. 집일은 며느리 믿어. 강미선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맞아. 믿어. 근데 믿는 내용이 서로 다르지. 강미선이 돌아가고 나서 방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라벤더 향이 환기구를 타고 들어왔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정원 벤치가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보였죠. 강미선은 오늘 2가지를 확인하고 돌아갔을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처분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시어머니가 완전히 순응했다는 것. 그 2가지를 쥐고 돌아가면서 지금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고 있을 거였어요. 가처분만 해결하면 된다고. 이해 신청을 넣어보자고. 사흘 뒤 저녁이었습니다. 요양원 복도가 조용해지고 각 방에 불이 꺼진 시간이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누군가 코를 고는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렸습니다. 그때 로비 직원이 쪽지 한 장을 문틈으로 밀어 넣었어요. 하은이 면회 시간이 끝난 뒤 직원 편에 맡겨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됐어요. 오늘 오후에 접수했어요. 쪽지를 접어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천장을 다시 바라봤어요. 강미선 핸드폰에 문자가 날아든 것이 지금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아파트에 법원 가처분이 걸려서 매각을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 강미선이 그 문자를 읽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저는 눈을 감은 채로 천천히 그려봤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것이었습니다. 2번, 3번 읽고 나서야 가처분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올 것이었죠. 그 다음엔 태호에게 전화를 걸 것이었어요. 강미선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가처분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서류는 이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가처분 이의 신청 기각 결정이 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요양원 옥상 정원에 올라가 보니 작은 화단이 있었어요. 늦가을 햇볕이 얇게 내려앉은 화단 한쪽에 빈 화분 몇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관리 직원이 쓰다 남은 고추 모종이 있다며 심어보시겠냐고 했어요. 저는 한쪽 무릎을 꿇고 흙을 손으로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서늘하고 묵직한 흙 냄새가 올라왔어요. 12년 동안 맡아온 아파트 거실 향수 냄새도 급식실 기름 냄새도 아닌 냄새였죠. 손에 흙이 묻는 이 감각이 몸속 깊숙이 쌓인 무언가를 천천히 녹여내는 것 같았습니다. 모종 3개를 화분에 옮겨 심고 나서 물을 줬어요. 옥상 난간 너머로 마포구 아파트 단지들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 중에 제가 12년을 살았던 동도 있었어요. 저는 그쪽을 한번 바라봤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금 그 집에서 강미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짐작이 갔죠. 오후 면회 시간에 하은이 왔습니다. 면회실에 나란히 앉자마자 하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이의 신청 기각됐어요. 오진석 법무사님이 아까 연락 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미선 쪽 반응은 어때? 변호사한테 전화 엄청 했대요. 본소송에서 뒤집으면 된다고 했는지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어요. 아빠한테는 가처분은 절차상 문제니까 본소송만 이기면 된다고 했대요. 강미선이 아직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방심하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으니까요. 오진석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어? 계약서 조항이 워낙 명확하니까 본소송도 자신 있다고 하셨어요. 선고 기일은 1달 뒤로 잡힐 것 같다고요. 1달. 저는 그 숫자를 마음속에 단단히 넣어뒀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기 직전 하은이 가방에서 캔커피 2개를 꺼냈어요. 저는 캔을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하은과 나란히 앉아 말없이 캔을 따는데 이 조용한 시간이 꽤 오랫동안 없었던 것처럼 새삼스럽게 느껴졌죠. 할머니,
요즘 좀 어때요? 진짜로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밥을 다 먹어. 하은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다예요? 12년 만에 처음이야. 밥 한 그릇을 남기지 않고 다 먹은 게. 하은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 눈에 물기가 살짝 맺혔다가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밥상 앞에서도 강미선이 오늘 몇 시에 올지, 하은이 학원은 챙겼는지를 먼저 생각했어요. 지금은 숟가락을 들면 그냥 밥이 먼저였습니다. 한편 그 시각 강미선은 세 번째 변호사 사무소를 나서고 있었어요. 하은이 나중에 전해준 이야기였습니다. 강미선이 그날 오후 변호사 세 곳을 돌았는데 세 곳 모두 계약서 조항이 명확해서 본소송을 뒤집기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어요. 마지막 변호사는 솔직히 이기기 힘들다고까지 했다죠. 강미선이 사무소를 나오면서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고 태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미선이 요양원으로 찾아왔어요. 면회실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강미선의 눈이 달랐습니다. 며칠 전 방문했을 때보다 날이 서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웃으며 맞았죠. 어머, 미선이 왔네. 반가워. 강미선이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고 계세요? 그럼. 밥도 잘 먹고 직원들도 다 친절해. 미선이가 좋은데 골라줬어. 강미선의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뭔가를 재보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마주보며 웃음을 유지했죠. 어머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 집을 이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도 여기서 편히 지내시는 거고 저희도 더 넓은 데로 이사를 가려고요. 정리, 편히 지내시는 거. 저는 그 두 단어를 마음속에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 미선이 알아서 해. 나는 이제 여기서 지낼 테니까. 강미선의 어깨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집을 정리해도 된다는 말. 강미선이 듣고 싶었던 말이었겠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물론 정리되는 건 그 집이 아니었지만. 그런데 미선아, 선고 기일이 언제야? 강미선이 잠깐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왜요? 아, 하은이가 그날 온다고 했는데 겹치면 불편할 것 같아서. 강미선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저를 들여다보는 눈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한 채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잠시 후 강미선의 눈에서 긴장이 걷혔습니다. 한 달 뒤에요. 어머님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희 변호사가 다 처리할 거예요. 그래. 미선아 믿어. 다 잘 될 거야. 강미선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면회실 형광등 아래에서 꽤 환해 보였어요. 저는 그 웃음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강미선이 돌아가면서 복도에서 원장에게 무언가를 귓속말로 했어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잠시 후 원장이 방으로 들어와 말했어요. 어르신, 선고 기일날 가족분들이 오실 것 같으니까 그날은 외출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알겠다. 원장이 나가고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오전에 심은 고추 모종 화분 3개가 벤치 옆에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저녁 바람이 조금 불어 모종잎이 살랑거렸죠. 강미선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그 집을 이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리. 저는 그 단어를 오래 씹었어요. 12년 새벽 5시 도시락도 정리고 수고비 한 푼 없이 하은이 키운 것도 정리고 칠순날 요양원 서류 받아든 것도 정리였겠지. 그래. 이제 진짜 정리할 때가 됐어. 근데 정리되는 게 나는 아니야.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 뒤 선고 기일. 저는 그날 이 방에 있겠지만
강미선은 법원에 있을 것이었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을지 강미선은 아직 몰랐습니다. 칠순 자리에서 역시 효부라고 고개를 끄덕이던 태호 쪽 친척들 몇 명이 그날 법원 근처에 볼 일이 생길 수도 있었어요. 하은이 그 부분을 알아서 챙기기로 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요양원 식당에서 저녁을 받아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기구이에 시금치나물, 된장찌개였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술을 떠서 천천히 씹었죠.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도 머릿속이 아파트 걱정으로 꽉 차 있었을 거였습니다. 강미선이 내일 또 무슨 말을 꺼낼지, 태호가 또 외면할지. 지금은 된장찌개 냄새가 먼저였어요. 두부가 부드럽고 국물이 짰습니다. 짠 게 오히려 입맛을 돌게 했죠. 밥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강미선은 아직 몰랐습니다. 한 달 뒤 그 자리에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게 될지를. 선고 기일을 한 달 앞둔 오전이었습니다. 요양원 옥상 정원에서 고추 모종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모종이 심은 지 열흘이 지나면서 잎이 제법 넓어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잎 하나를 살짝 건드렸더니 풋풋한 냄새가 올라왔어요. 저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잠시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때 직원이 올라왔어요. 어르신, 며느님께서 면회 오셨어요. 예고 없는 방문이었습니다.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면회실에 들어서자 강미선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강미선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웃었지만 그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와서 죄송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야? 강미선이 봉투를 탁자 위로 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가처분 취하 서류예요. 여기 도장만 찍어주시면 저희가 모든 걸 해결할게요.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 비용도 저희가 다 부담하고 더 좋은 방으로 옮겨드릴게요. 서류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지에 법원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미선아, 나는 법 서류 같은 거 잘 몰라. 하은이한테 물어봐야 해. 강미선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하은이요? 왜 하은이가 나와요? 나이 들면 이런 거 혼자 결정하기 무서워. 하은이가 도와줘야지. 강미선이 잠시 저를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손끝으로 가볍게 밀어냈어요. 어머님, 사실 이건 간단한 서류예요. 도장 하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변호사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래도 나는 혼자 못해. 미선이도 알잖아. 내가 이런 거 어두운 거. 강미선의 입술이 얇게 다물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이걸 안 하시면 저희가 더 어려워져요. 태호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태호? 저는 그 이름을 듣고 잠깐 시선을 내렸습니다. 태호가 힘들어해? 네.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어요. 12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던 아들이 지금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말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생각해 볼게. 강미선의 눈에 기대가 스쳤습니다. 언제까지 생각해 보실 거예요? 며칠만 줘봐. 하은이한테도 물어보고. 강미선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서류 봉투를 다시 탁자 위에 올려뒀어요. 어머님, 오래 끌면 저희한테도 어머님한테도 좋을 게 없어요. 빨리 결정해 주세요. 강미선이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닫히는 문을 바라봤어요. 탁자 위 서류 봉투에 시선이 갔습니다. 도장 하나면 끝나는 거라던 말. 그 도장 하나로 끝나는 게 무엇인지 강미선은 알고 있었겠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면회 시간, 하은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직원이 방으로 들어와 말했어요. 어르신, 보호자분 요청으로 당분간 면회가 제한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보호자분이요? 며느님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적응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요. 직원이 나갔어요. 방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어요. 벤치 옆에 고추 모종 화분 3개가 나란히 있었죠. 바람이 없는 날이었는데도 모종잎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처분 취하 서류를 즉시 거절하지 않아서였겠죠. 생각해보겠다는 말이 강미선을 안심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자극한 것이었습니다. 강미선은 확신이 없으면 막는 사람이었어요. 사흘째 면회를 거절당한 하은이 요양원 정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은에게는 나중에 들은 이야기였어요. 하은이 직원에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했죠. 결국 하은이 원장실 문을 두드렸고 원장이 나와 보호자 요청이라고 거듭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이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 할머니 면회를 엄마가 막은 거 알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답니다. 모른다는 침묵이 아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침묵이었습니다. 하은이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다고 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던 거였죠. 닷새 뒤였습니다. 하은이 다른 경로를 찾았어요. 요양원 로비에서 다른 입소 어르신 면회를 온 척하고 들어와 직원 눈을 피해 쪽지를 건네줬습니다. 쪽지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흔들리지 마. 나도 안 흔들려. 저는 쪽지를 읽고 접어서 베개 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며칠째 놓여있던 강미선의 서류 봉투를 들어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며칠만 더 버티면 됐습니다. 한편 그 시각 강미선에게 은행 문자가 날아들었어요. 하은이 나중에 전해줬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 2달치 연체 통보였다고 했어요. 가처분으로 매각이 막히면서 대출 이자를 사업 수익으로 메워왔는데 이해 신청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까지 겹치면서 통장 잔액이 바닥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미선이 그날 밤 태호에게 소리를 높였다고 했어요. 당신 어머니가 이러면 우리 어떻게 살라고. 태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면회 제한이 풀린 뒤 하은에게 전해 들었어요. 창밖으로 고추 모종 화분이 보였습니다. 처음 심을 때보다 잎이 2배는 넓어져 있었어요. 뿌리가 잡혔다는 뜻이었죠. 선고 기일까지 열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미선은 아직 몰랐습니다. 열흘 뒤 그 법정 안에 누가 앉아 있을지를. 선고 기일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요양원 식당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12월 초아침 햇볕이 정원 벤치 위에 얇게 내려앉아 있었죠. 고추 모종 화분 3개가 그 옆에 나란히 있었어요. 한 달 전 심을 때보다 잎이 2배는 넓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어 된장국을 한술 떴어요.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선고가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없을 것이었습니다. 갈 필요가 없었어요. 오진석이 대리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고 하은이 방청석에 앉아 있을 것이었죠. 그리고 하은이 며칠 전부터 조용히 연락을 돌려뒀다고 했습니다. 칠순 자리에서 강미선의 효부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태호 쪽 친척 몇 명이 그날 법원 근처에 볼 일이 생겼다고 했어요. 저는 2번째 된장국을 떴습니다. 오전 11시였어요. 저는 옥상 정원에 올라가 고추 모종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물 뿌리개를 기울이는데 주머니 속에 넣어둔 직원 호출기가 울렸어요. 내려가 보니 로비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손녀분이 오셨어요.
하은이었습니다. 면회실 문을 열자 하은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얼굴이 발그레했습니다. 법원에서 곧장 달려온 것이 역력했어요. 할머니,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하은이 숨을 한번 고르더니 말했어요. 이겼어요. 두 글자였습니다. 법원은 강미선의 면회 차단과 요양원 강제 입소가 증여계약서의 무상거주권 조항을 명백히 위반했음을 인정했어요. 아파트 명의를 박순자에게 원상복구하라는 증여 취소 판결이었습니다. 오진석이 법정을 나오면서 하은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의 손을 잡았어요. 하은의 손이 차가웠죠.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수고했어. 하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조금 떨렸어요. 판결 이틀 뒤였습니다. 오진석이 강미선과 태호에게 60일 내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어요. 하은이 그 사본을 면회 때 가져왔습니다. 저는 사본을 받아들고 한번 읽었어요. 읽고 나서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뒀습니다. 그날 밤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직원이 휴대전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엄마. 태호 목소리가 낮았어요. 응. 이게 맞아? 진짜로 이렇게 할 거야?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태호야, 내가 먼저 한 게 아니잖아. 태호가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내쉬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선이가 너무 힘들어해. 엄마도 알잖아. 대출이 얼마인지. 저는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정원에 가로등 불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태호야, 그 대출 누가 내 이름으로 된 집 담보로 빌린 거야. 내가 알고 빌려준 거야? 태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 60일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강미선은 태호 앞에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은이 다음날 전해줬어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를 길바닥에 내쫓는 거야. 18억짜리 집에서. 태호가 그 말에 처음으로 똑바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엄마를 먼저 길바닥에 내보낸 건 우리였잖아. 강미선이 방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60일이 지났습니다. 강미선 부부는 이삿짐 업체를 부르지 않았어요. 오진석이 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강제 집행 기일이 잡혔고 저는 그날 아침 요양원 퇴소 수속을 마쳤어요. 하은이 데리러 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집행관 2명이 이미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같은 동 이웃 몇 명이 복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저는 하은과 나란히 현관 앞에 섰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강미선이 먼저 나왔어요. 이삿짐 카트를 끌고 있었는데 카트 위에 박스가 2개뿐이었습니다. 태호가 그 뒤를 따랐어요. 두 사람 다 저를 보자 걸음이 멈췄습니다. 강미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미선이 카트를 세워두고 제 앞으로 걸어왔어요. 복도 이웃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집행관들이 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저희 갈 데가 없어요. 대출이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어머님이 나가시라고 하면 저희 어떻게 해요? 강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저는 강미선을 바라봤습니다. 칠순 생일상에서 두 손으로 흰 봉투를 내밀던 그 손. 친척들 앞에서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는지 몰라요라고 하던 그 목소리. 요양원 원장에게 귓속말로 면회를 막아달라고 하던 그 등.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아, 12년 동안 내가 이 말 하려다 참은 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강미선이 입술을 달싹였어요. 새벽 5시 도시락. 수고비 한 푼 없이 하은이 키운 것.
내 집 담보로 5억 빌리면서 한마디도 없던 것. 그리고 칠순날 요양원 서류.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웃들이 숨을 죽였어요. 그 모든 걸 참으면서 내가 뭘 기다렸는지 알아? 강미선이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그것 하나였어. 강미선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시선을 태호에게 옮겼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든 채 저를 마주 봤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아들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 얼굴 안에서 12년 전 등기권리증을 받아들며 눈물을 글썽이던 33 태호가 보였습니다. 저는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을 거뒀어요. 강미선이 다시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어머님 모시고 같이 살게요. 요양원 같은 소리 다시는 안 할게요. 저는 강미선을 바라봤어요. 미선아, 내가 요양원에서 한 달 동안 뭘 생각했는지 알아? 강미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온 날, 미선이가 내 손 잡으면서 어머님 든든하게 모실게요 했던 날. 그날 어머니는 진짜 믿었어. 근데 너는 그 말 기억이나 해? 강미선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기억 안 하지. 나는 알아. 그래서 더 이상은 못해. 강미선이 무릎을 꺾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러지 마. 보는 사람 있어. 강미선이 멈췄습니다. 복도 이웃들이 보고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집행관이 다가와 말했어요. 어르신, 집행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미선이 카트를 다시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태호가 박스 하나를 들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지막 박스가 엘리베이터에 실리는 것을 지켜보며 하은이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저는 하은의 손을 마주 쥐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가방 안쪽 지퍼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새 자물쇠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12해 전 이 현관 앞에서 처음으로 아들 손에 열쇠를 올려줬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날 태호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저도 눈이 젖었었죠. 자물쇠를 꺼냈습니다. 기존 잠금 장치를 집행관이 교체해줬어요. 저는 새 열쇠를 건네받아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어요. 문이 잠겼습니다. 한편 그 시각 강미선과 태호는 아파트 단지 정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박스 2개와 카트 하나가 전부였어요. 12월 찬바람이 정문 쪽에서 불어왔습니다. 강미선이 코트깃을 여몄어요. 태호는 박스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몰라 정문 앞에 서 있는 동안 저는 12해 만에 처음으로 이 집 안방불을 혼자 켰어요. 불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미선은 이제 알았습니다. 초호와 길바닥이 어떤 것인지를. 퇴거 집행 당일 밤이었습니다. 조명을 모두 켜놓고 혼자 집 안을 걸었어요. 현관에서 시작해 거실을 지나 주방으로, 주방에서 안방으로, 안방에서 작은 방으로 천천히 한 걸음씩 걸었습니다. 12년 동안 살았던 집인데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내 집인데 내 집 같지 않은 느낌이 오래됐다는 걸 그날 밤 처음으로 알았죠. 거실 소파 위에 강미선의 쿠션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쿠션이었어요. 집행 때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었죠. 저는 그것을 들어 베란다 쪽 구석에 세워뒀습니다. 주방 싱크대 아래 서랍을 열었더니 강미선이 쓰던 앞치마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것도 꺼내 쿠션 옆에 두었습니다. 그날 밤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불을 다 켜둔 채 안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12년 전 처음 이 방에 누웠던 날 밤이 생각났습니다. 그날도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날은 앞으로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생각하며 잠을 못 이뤘었죠. 오늘은 달랐습니다. 눈을 감으니 바로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부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기로 했어요. 하루에 한 공간씩만 손보기로 했죠. 첫날은 주방이었습니다. 강미선이 쓰던 그릇과 냄비들을 꺼내 세척했어요. 쓸 것은 그대로 쓰고 필요 없는 것은 따로 모았습니다. 싱크대 안쪽 깊숙이 제가 12년 전부터 써오던 뚝배기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강미선 그릇들 뒤에 밀려 있었죠. 저는 그 뚝배기를 꺼내 닦아서 싱크대 맨 앞자리에 놓았습니다. 이튿날은 거실이었어요. 강미선 취향으로 바뀐 것들을 하나씩 제자리로 돌렸습니다. 소파 위치를 조금 바꿨어요. 벽에 걸려있던 액자를 내렸죠. 강미선이 고른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편 사진을 걸었어요. 12년 동안 안방 서랍 속에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닷새가 지났을 때 집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향수 냄새 대신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거실에 텔레비전 소리 대신 라디오 소리가 흘렀어요. 저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 보니 열흘이 지났어요.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편함을 열었더니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필체를 보고 바로 알았습니다. 태호였죠. 봉투를 들고 올라와 식탁에 앉아서 뜯었어요. 편지 안에는 짧은 문장 2개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많이 늦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편지를 2번 읽었습니다. 접어서 서랍장 맨 아래 칸에 넣었어요. 12년 전 갈색 봉투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갈색 봉투는 이제 필요가 없었으니까 치워뒀거든요. 그 빈자리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으면서 생각했어요. 언젠가 태호가 다시 연락을 해오겠지. 그때 어떻게 할지는 그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주 토요일이었어요. 하은이 짐을 들고 왔습니다. 큰 가방 2개와 이불 한 채였어요. 작은 방 문을 열어줬습니다. 여기 있어. 하은이 방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진짜 내가 들어와도 돼요? 누가 쓰라고 했어. 빨리 들어와. 하은이 웃으며 짐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미역국을 올렸어요. 하은이 좋아하는 음식이었거든요. 잠시 후 주방으로 들어온 하은이 냄비 뚜껑을 열고 킁킁거렸습니다. 미역국이다. 앉아있어. 금방 돼. 하은이 식탁 의자를 끌어당기며 앉았어요. 저는 국자로 국을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유치원 다닐 때 아침마다 미역국을 끓여줬는데 그때랑 지금이 다른 게 별로 없네. 냄비도 그 뚝배기고. 그날 저녁 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하은이 국을 한술 뜨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미역국은 다 달라요. 왜 이렇게 맛있어요? 다시마를 오래 우려야 해. 미선 씨는 그냥 끓였거든. 하은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강미선은 인테리어 업체 폐업 신고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하은이 나중에 전해줬어요.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를 2달째 감당하지 못하면서 사업 통장이 바닥났고 거래처, 대금까지 밀리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됐다고 했습니다. 강미선과 태호는 은평구 쪽 월세방으로 이사를 했다고 했어요. 보증금 5천에 월세 50, 칠순 자리에서 한 달에 250만 원짜리 최고급이라고 했던 요양원이 무색한 숫자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파트 대출은 제 이름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오진석이 은행 측과 조율해줬어요. 매달 이자를 꼬박꼬박 내기로 했습니다. 하은이 국가 어르신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찾아줘서 금리를 낮출 수 있었어요. 퇴직금과 보험금으로 마련한 집이었으니 이자쯤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진석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선생님, 덕분에 잘 마무리됐습니다. 수임료 이제 말씀해 주세요. 오진석이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웃었습니다. 박 선생님, 저 그 조항 넣을 때 이런 날이 올 것 같았어요. 12년 만이지만 수임료는 천천히 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대로 드려야죠. 그럼 봄에 된장찌개 한 그릇 해주세요. 저 된장찌개 좋아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12년 전 그 사무소에서 서명하던 날도 오진석은 이렇게 웃었었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베란다에 화분을 들여놓고 고추 모종과 상추를 심었어요. 흙을 고르는 손끝에 봄 햇볕이 내려앉았습니다. 요양원 옥상 정원에서 처음 흙을 만지던 날이 생각났어요. 그때도 이 냄새였습니다. 서늘하고 묵직한 흙 냄새. 하은이 수업을 마치고 들어오다가 베란다를 들여다봤어요. 할머니, 이거 다 심었어요? 상추 물 좀 자주 줘. 내가 깜빡할 때 있거든. 알았어요. 하은이 가방을 내려놓고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나란히 서서 화분들을 들여다봤어요. 봄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람 냄새에 흙 냄새가 섞였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하은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어요. 노란 프리지아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손을 닦으며 나왔어요. 이게 뭐야? 하은이 꽃다발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작년에 칠순 선물 제대로 못 드렸잖아요. 저는 꽃다발을 받아들었어요. 프리지아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달고 가벼운 냄새였어요. 이런 거 왜 사와?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꽃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은이 제 얼굴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할머니, 울려고요? 안 울어. 눈이 빨개요. 저는 주방으로 돌아가 꽃병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유리 꽃병이 찬장 안쪽에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것이었습니다. 물을 받아 프리지아를 꽂았어요. 식탁 한가운데 놓았습니다. 하은과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어요. 봄 햇볕이 유리창을 타고 식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프리지아 냄새가 거실 안으로 퍼졌어요. 텔레비전도 꺼져 있었고 라디오도 꺼져 있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이 12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종류의 조용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봄 오후가 70년 인생에서 가장 환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잃어버린 것도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시간이 그랬어요. 태호와 저 사이에는 아직 좁혀지지 않은 거리가 있었죠. 언제 그 거리가 좁혀질 수 있을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것은 태호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러나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잊고 있던 것들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아침,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주방, 내 이름으로 된 열쇠로 잠그는 현관문, 그리고 하은이와 나란히 앉아 미역국을 먹는 저녁. 그것들이 전부 다시 제 것이 됐습니다. 칠순 생일상에서 흰 봉투를 받아들던 그 순간을 가끔 떠올립니다. 용돈인가 싶어 손이 떨렸던 그 순간, 봉투를 열고 요양원 입소 안내문을 읽었던 그 순간, 웃었습니다. 차갑게. 그 웃음이 틀리지 않았어요. 호의를 베풀 때는 조건을 달지 않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들에게 집을 줄 때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호의가 당연한 것이 됐을 때, 그리고
그 당연함이 착취가 됐을 때는 달랐습니다. 내 것을 지키는 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당연한 권리입니다. 저를 길바닥에 세우려 했던 사람이 대신 길바닥에 섰습니다. 저는 그것이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순자 어머니의 이야기 여기서 끝이 납니다. 칠순 생일상에서 요양원 입소 서류를 받아들던 그 순간부터 새 자물쇠를 현관문에 채우던 그 순간까지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부짖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차갑게 12년 전 심어둔 씨앗 하나를 꺼내 들었을 뿐이었죠. 저는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호의는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이 맞습니다. 박순자 어머니도 그랬어요. 아들 손에 등기권리증을 올려줄 때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를 키울 때도 새벽 5시에 도시락을 쌀 때도 매달 50만 원을 보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마음이 순수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호의가 당연함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당연함이 착취가 되는 순간이 있고 착취가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관계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12년을 참은 것은 약해서가 아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을 끝까지 믿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 믿음이 칠순날 흰 봉투 하나로 산산이 부서졌을 때 어머니는 비로소 알았겠죠.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내 것을 지키는 일은 욕심이 아닙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분들일수록 이 말을 어려워하세요. 내가 먼저 챙기면 이기적인 것 같고,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요구하면 민폐인 것 같아서요. 그렇게 참고 또 참다가 칠순 생일상에서 요양원 서류를 받아든 날이 오는 겁니다. 박순자 어머니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통쾌한 복수가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된 것을 내 손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 아무리 늦어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찾고 나면 봄 햇볕이 드는 식탁 위에 프리지아 한 다발과 미역국 한 그릇으로도 충분히 환한 오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나요? 칠순날 봉투를 열던 그 순간이었나요? 아니면 강미선이 이삿짐 카트를 붙들고 서 있던 순간이었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박순자 씨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자의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